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이후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공식 복귀를 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선거 의미는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단장님. 아니, 제가 이거 피습하고 돌아오신 분한테 이렇게 참 말하기는 그런데 예. 아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나 하는 적반하장이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그 야당에 의한 거대 야당에 의한 여당 탄압. 예. 이게 바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나오고 나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치기하고 밀어붙이고 뭐 거부권이라고 하면서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거부권 전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 그 전에도 이제 그 개혁 법안이라고 내는 거 예를 들어 뭐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것도 예시적으로 하지만 그거 하나도 통과시켜 주지는 않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목만 계속 야당이 잡아왔는데 그거를 마치 과거에 대한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야당의 발목 잡기가 결국 그 국민들로부터 야당 심판으로 귀결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정권 심판론으로 하는 과거 회기적인 심판 이런 심판이 그렇게 되는 게 야당이 원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제 뭐 선거를 하는 게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해야지. 그 과거에 뭐가 잘못했다 그 잘못 속에도 결국 야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이와 같은 발언대로 뭐 전국이 흘러갈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여론이나 민심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번 임기 중에 시작하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적 선거가 당연히 되는 건데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에 대한 심판 평가 선거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네. 다만 이제 지금 당무 공백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당무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선거에 대한 성격 규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서 이제 어쨌든 선거 일정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이다라는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공천을 공정하게 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겠다 이런 자신감 보이는 메시지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 정도면 망상이 아니냐. 누가 죽인다는 거냐라고 또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일성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일지요? 원단장님. 근데 본인이 굉장히 무슨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피해 호소인인지 피해자 코스프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범죄자 말고.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여당이 뭐 그 검찰이 뭐 그 본인을 죽여보려고 한다. 아니면 언론이 본인을 죽여보려고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도 수사기관도 너무 부려먹고 언론도 너무 부려먹어요. 아니 그 당군 이래 최대의 그런 그 토착비리. 그런데 그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요. 대장동 사업도 그렇고 백현동 사업도 그렇고 그거 조사하느라 진짜 그 공권력, 검찰, 경찰의 수사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내용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그 사실관계 확인하느라 많은 지금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게 일단락 돼가지고 지금 기소돼가지고 법원으로 갔고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거 조선왕조실록 500년 실록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흔히 뭐 혹자들 호사가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도 펜도 너무 심하게 부려먹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무고한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꺾이나 뭐 이런 말씀인가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겪었던 얘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특정 대상의 비판을 초점을 둔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돌이켜보면 1년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보도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해 왔고요. 급기야 이제 뭐 경찰 수사 결과에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로 인해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이제 복귀하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황 구도가 바뀌지 않은 부분을 좀 분명히 한 거고요. 이건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본인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야권의 그 국민들이 야권에 지금 야당 민주당에 기대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 있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국민 여론 이런 거를 직시해야 된다는 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리더십은 확고하게 보여지고 일부 이탈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추가적인 탈당 내지는 동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확실히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래도 그 이제 보름 정도 공백 기간 동안에 특히나 민주당 인사분들께서 연쇄적으로 탈당한 일이 좀 일어났었는데 오늘 그 어떤 일성에 있어서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가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메시지까지 좀 더 겸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일단 인재 영입 행사에서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예. 또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당 내의 어떤 메시지로서 통합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또 이탈 내지는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 연초 전국에 있어서 강조했던 통합 이런 내용의 통합은 이미 이슈는 지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통합의 이슈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남아있는 과제가 중요한 거죠. 공천 과정에서 특정 어떤 계파에 대해서 불이익 없이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네. 뭐 이런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통합이라는 게 뭐 말로 통합했다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탈하지 않게 당을 중심으로 단결을 하되 특정 어떤 정치색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 여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원영석 담장님 반대로 아니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통합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당면 과제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뭐 정권 심판론 좋습니다. 근데 그 지금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칙과 상식, 뭐 미래대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죠. 그리고 서서히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3당으로 제3지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메시지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만 심판하고 정권만 심판하는데 민주당이 탈당한 분들이 자기를 이제 심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책임 있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분이시잖아요. 지금 한 1년 이상 이제 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통합 시도라는 거는 뭐 당연히 했어야 하고 그 메시지도 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도 있었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앞서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1918님께서는 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첫날이라서 좋은 말이 오갈 줄 알았지만은 여야 한치 양보가 없네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은 반대로 최근에 그 지역구 사무실을 좀 확장을 한 게 전해지다 보니까 되레 계양을에서의 재선 출마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당내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뺏지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고요. 본인 중심으로 해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이 강력한 어떤 견제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역할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선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강력하게 출마도 하시고 또 본인이 중심이 돼서 이 선거를 이끌겠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당대표로서 지는 건 당연하고요. 네네. 그렇게 가시면 되지 뭐 불출마 얘기가 지금 나올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지역구랄지 아니면 뭐 비례랄지 이런 것도 뭐 지금 멀쩡히 있는 계양을에서 안 나올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 원단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그 처음부터 계양을 가실 때부터 그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동의안 방탄 때문에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양을에 있는 송영길 의원을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고 그때 갑자기 인천에 계신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니까 서울시의 득표력이 상당히 저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지방선거가 패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에 출마한 거 그게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계양을의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더 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불출마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출마가 당을 위해서 유리한지 불출마가 당을 위해서 유리한지 그 논의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다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불출마라는 거는 아예 그 전제되는 경우의 수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구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께서 나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두 분이 붙었을 때 그림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완승?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될까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믿을 것 없는 장사라고 보는 거겠죠. 만에 하나 극적인 상황의 어떤 반전이 있어서 당선이 된다면 뭐 사기 대권 주자로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겠고 전체적인 선거 상황상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지더라도 소위 말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이제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상 선거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계속 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1개월 내에 그 지역의 어떤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전 장관의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은 존재 자체가 잊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원단장님 모든 분들이 지는 걸 염두에 두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 계양을 지역을 좀 아는데 뭐 민주당세가 확실히 강한 지역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 당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세가 약한 곳에 가가지고 출마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험지 나오시는 게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제일 힘든 지역 중에 한 군데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원희룡 장관도 대권주자급이거든요. 3년 뒤에 본인의 어떤 대선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의 어떤 그 희생하는 모습, 희생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야당 대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이기면 그럼 본인의 그런 대선 주자의 그런 그레이드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아주 그 좁게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더라도 당세가 약한 곳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 이게 굉장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험지 나오는 걸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대선 구도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뭐 이분이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들어가고는 그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와 사전 그 예비 대선 구도를 치루어낸다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본인 개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두 분 뭐 말씀 중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좀 책임 면에서 그래도 어떤 분하고 붙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까지 한번 향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전국 순회 일정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한 장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죠. 마지막으로 서울시당을 찾았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순회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평가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단장님.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예. 보고요. 제가 이제 뭐 20대 그러니까 2015년에 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래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그 전국 순회는 없었어요. 사실은. 네네. 예,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게다가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좀 젊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메시지를 내는 것도 기존의 이제 메시지하고는 확실히 그게 70년대생으로서 내는 메시지는 달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고 접근 방식, 비전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와닿게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도 분명하고 네네. 그리고 뭐 사실 1992 티셔츠를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역대 제가 당에서 이 정도로 홍보가 성공한 예는 본 적이 없어요. 정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홍보라는 거를 굉장히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잘해보자라고 하면 홍보 비용 없다 그래요. 예. 홍보 예산부터 뭐 예산부터. 늘려달라. 근데 지금 티셔츠 하나 입고 간 거잖아요. 아, 티셔츠 하나 비용밖에 여기에는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예. 그 부산의 주민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부산을 깊이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1992가 가지는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이걸 코치하는 수준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만한 코치할 만한 분이 보수에 그렇게 계시진 않습니다. 제가 예. 볼 때. 예. 근데 본인이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떠세요? 아주 가성비 높은 홍보까지 겸했다는 평가도 하셨는데. 사실 뭐 이 신년 인사의 자리잖아요. 예. 이제 당내 행사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 일정을 겸하기는 했고 이제 굉장히 호응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이제 집안잔치죠. 네. 굉장히 훌륭한 집안잔치였다. 이런 면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세가 기울고 있었던 당이잖아요. 힘들었었는데 네네. 적어도 국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하고 또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까지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심판 여론이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2주가 뭐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네. 중도 확장의 효과가 있을 거냐가 제일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근데 향후 그러면 차츰 계속 좋아질 것이냐. 이제 그렇게 낙관하기도 힘든 게 가장 중요한 맥을 짚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직격 거론하면서 다른 어떤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느냐. 네. 국정 쇄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내가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느냐였는데 네. 2주 동안 이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중도 확장의 효과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 너무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여서 2주 동안의 뭐 대비는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훌륭하고 멋져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까지 이어가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어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향후 행보를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극명하게 평가가 갈렸습니다. 아주 가성비 높은 홍보까지 이끌어낸 아주 성공적인 순회였다. 대 가세가 기운 집안에서 집안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포구의 현역 의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서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 의원
이라고 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맞상대로 김경률 비대위원 출마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전략 공천되는 걸 보면 되는 건가요? 아직 뭐 전략공천 지역은 공관위에서 이제 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험지는 경선까지 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험지를 경선시키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우유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세 지역은 뭐 경선 우유증을 감안하고도 당세가 좋아가지고 당선이 될 거다. 그러면 경선이 이제 뭐 무소속 탈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지원자가 몰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데 험지를 경선까지 시켜가지고 뭐 경선 의원증까지 줘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사실은 선거 포기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본선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사람 있으면 저는 그 험지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꽤 상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뭐 조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비대위원이시고 게다가 이제 또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정무적인 플레이를 하신 그런 그 과거에 또 이력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김경률 회계사를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전략공천 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 유사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의 뭐 원희룡, 지금 마포의 김경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민주당 인사를 정조준한 일종의 뭐 자객공천 아니냐. 그러면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혔었던 이 멋진 공천과 연관지었을 때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객이라는 표현 물론 이게 정치적 뭐 수사로 쓰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상대 당의 특정 인물 상징성 있는 인물을 상대로 해서 또 뭐 주비대 후보를 내는 거는 늘 있어 왔던 거긴 한데요. 그게 이제 멋진 공천이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 이후에 정치적 용어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언어가 하나가 멋진 공천입니다. 멋진 공천. 공천이 멋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혁신 공천을 한다, 뭐 공정한 공천을 한다, 세대 교체를 담은 공천을 해서 뭐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멋진 공천으로는 어떤 공천을 해도 본인이 하면 다 이제 결과로서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현격한 지역에 상징적 인물을 내는 방식의 어떤 선거 전략은 모든 당이 써왔죠. 그런데 어제 그 마포 같은 경우 발표한 거는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있고 선거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천 시스템 전날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고.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뭐 김경률 위원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하셔서 일부러 이런 거를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사투리로 이런 걸 밀실 공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공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무색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글쎄요 이게 마포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공천할지에 대해서 일단을 봤다. 이런 방식의 이게 민주당으로에 대해서는 자객 공천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당 내에서는 아마 뒷목이 좀 섬뜩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 이런 거에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뭐 반박하실 만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다음으로 이 의원의 여기라고 짚을 수 있을 만한 그다음 소위 말하는 자객공천 지역은 여기가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된 곳이 있을지요? 근데 뭐 다음 지역이 어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제 생각엔 좀 그래요. 그 정성호 의원 지역구.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있는 그 서영교 의원 계시죠? 그 지역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자객공천이라는 게 일본 용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21대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고민정 의원을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지역구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수진 의원을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게
언론을 주목시키고 그런 언론을 주목시키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자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만드는 그런 기획하에서 네. 그 자객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실세예요. 네. 오른팔이고 본인은 맨날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현근택 그 문자, 부부 사건 예. 관련해 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최고 실세라고 이렇게 뭐 만천하에 공표가 된 건데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지역구에 계속 발이 묶여 있도록 공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바빠야지 그 중앙에 신경을 못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바쁘니까 지원 요새를 딴 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구 내에서 명함 많이 돌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성공 당선됐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그 지금 굉장히 그 브레인으로 오른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팔을 못 쓰게 하기 위한 공천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최고위원이 와가지고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최고위원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그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상대를 붙이면 또 지역구에 있어야 돼요. 여의도 지금 와가지고 국회의사당 와가지고 뭐 최고위원회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짧게 여쭙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사선 중진 의원분들하고도 좀 식사도 했는데 그 3선 이상 동일 지역구를 유지한 의원은 감점을 한다라고 밝힌 것 관련해서 네. 중진분들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니 15% 감사하니 뭐 예. 하던데요. 15% 감산 가지고 반발 있을 정도면 중진하면 안 되죠. 되게 큰 동요는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동요받을 정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제 3지대 관련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태섭 그리고 조성주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선택이 오늘 제3지대 정당들을 향해서 단일 정당 논의를 서두르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설을 전후해서는 통합정당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새로운 선택의 제안에 다른 세력들 호응이 있을지요? 우리 조 부위원장님. 현실 정치 일정 때문에 예. 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구정 전후로. 예, 예. 그리고 또 2월 14일까지 기호 3번을 번호도 누가 나와야 달냐가 되고요.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단일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또 지금 새로운 선택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뭐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제3당에 대한 큰 부분에 있어의 명분 여기까지만 동의가 돼 있지. 예. 실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치해왔던 과정을 보면 이분들 간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이 단기간에 어떤 향후 정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명분과 대의 또 정책까지 일치를 시키고 네. 거기에서 이해관계까지 조정이 가능할까?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현실적 정치 일정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선택은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네네.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낙연 전 대표 흔쾌히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자기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탈당하면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느냐 이 이해관계를 마지막에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빨리 단일 정당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 창당에 대한 어떤 속도도 다 다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최근에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선봉에서 좀 더 야심가적인 측면이 돋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고 낙준연대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계속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실제 3당 이슈를 본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향후에도 주도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또 새로운 선택까지 1대1로 해서
당의 시스템이라든가 주요 의사결정 그리고 공천까지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3당 상세력은 예. 선거 연합이 됐든 단일 정당이 됐든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아주 느슨한 정도의 선거 연대까지는 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범위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공동의 장기적인 어떤 정치 비전까지 같이 하는 정도의 연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여쭙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뭐 느슨한 선거 연대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제3지대 세력이 정말 거대하게 잘 모였어요. 제대로 뭉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향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표를 더 가져갈지 아니면 민주당 표를 더 가져갈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단장님. 저는 그 제3지대의 특징상 예.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갈 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예. 원래 이제 그 제3지대의 성공 여건은 지역하고 대권 후보입니다. 근데 제3지대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이제 호남이라는 네. 그리고 스스로 이제 또 대권 주자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지만 대권 후보급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떨어져 나온 제3지대는 지역과 대권 주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현역 의원들이 벌써 3명이 나갔죠. 예, 예. 이 현역 의원들이 다 현금입니다. 선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나가겠지만 5명까지 그 받게 되면 선거 보조금이 확 뛰고 뭐 그 20명을 만들면 100억이 넘어가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자금까지 확보되는 그런 이제 그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역이 없어요. 어느 지역을 근거 삼아 가지고 움직일지 지역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권 주자는 이준석 전 대표 대권 주자는 아니에요. 대선 경쟁이나 이런 판에 한 번도 본인이 나선 적은 없어요. 물론 당권을 가졌었지만. 네네.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반윤에 기대는 정권이지만 적통 경쟁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이미 두 번째 탈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DJ 쪽에 출입을 하면서 동교동 출입하면서 그 정치 입문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DJ의 나름 이제 개파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쪽과 DJ 쪽과 적통 경쟁을 하는 연장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더 이렇게 의석을 잠식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글쎄요. 그 어느 지지 세력이 더 이탈할지를 지금 계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이제 제3당의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죠. 선거 구도상에도 3세력에 대한 어떤 지지 의사가 확고하게 막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탈하는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선거고 갈수록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상쇄할 정도로 3당에 대한 어떤 열망 또 3당이 제시하는 비전에 대한 중도부터 이렇게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민주당에서 더 이탈을 해서 민주당이 불리할 거냐 이걸 뭐 지금 계산한 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예. 2016년에 국민의당에 성공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기반이 분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한 거죠. 이제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지지 기반이 있는 3당을 만든 건데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긴 한데 호남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가 확고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 조사에서는 뭐 일부 이탈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3당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다는 전제 하에 네. 그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탈을 누가 더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3당의 어떤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어떤 이탈 여론을 보고 누구한테 더 불리할까 이거를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뭐 다음 달 설날 전후해서 제3지대 빅텐트 어디까지 연대를 할지 그 모양새 좀 지켜보면서 전망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